가을 학기 중간고사가 막 끝난 명신대학교 캠퍼스는 잠시나마 해방감에 젖어 있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젊음을 만끽했다. 낙엽이 뒹구는 벤치, 도서관을 향하는 바쁜 걸음, 동아리방에서 새어나오는 서툰 기타 소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유나은은 이 평화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방인임을 느꼈다. 늦은 오후에 명신대학교 캠퍼스는 평화로웠다. 도서관에서 흘러나오는 지성의 향기와 카페테리아의 옅은 커피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유나은은 교내 카페 꿈꾸는 콩의 유리창을 닦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움직임은 기민했다. 장학금만으로는 이 지옥 같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앞치마를 둘러맸다. 그때였다. 평화로운 캠퍼스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익숙한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하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젖은 행주를 카운터에 내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니길 바랐다. 제발. 이곳에서만큼은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다. 분수대, 광장. 모든 학생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 그녀의 아버지, 윤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초라한 어깨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검은색 양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 셋이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위협적인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50억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이 영감 다리 하나는 부러질 줄 알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아버지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사람, 유나은 아버지 아니야. 디자인과 수석이라더니. 집안이 저 모양이었어. 하은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수치심이 그녀의 뺨을 불태웠다. 멈추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은은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아버지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작은 등이 아버지의 절망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나왔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그녀를 비웃으며 어깨를 밀쳤다. 어린애가 끼어들지 마. 네, 아비비지 50억이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광장 한쪽. 명품 가방을 든 무리 속에서 진유라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은과 같은 과였지만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장학금 받는 명예로운 학생이라더니 정말 역겹다. 유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은의 귀에는 천둥처럼 날아와 밝혔다. 바로 그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교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교칙 위반입니다. 강지훈이었다. 건축학과 조교이자 이번 학기 하은의 교양 과목을 맡은 강 선생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이 아수라장과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질적이었다. 그의 등장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었다. 학생들은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하은과 그녀의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험악한 사내들의 우두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우두머리 사내는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눌렸다. 그는 애써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우린 합법적으로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채권 추심 몰라.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학교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현재 불법 채권 추심 및 업무 방해, 그리고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는 법률 용어를 기계처럼 정확하게 나열했다. 지우는 품에서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지극히 단정한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뽑아 우두머리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어떤 직함도 소속도 없었다. 돈 이야기는 그쪽 변호사와 하도록 하지.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시죠.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지훈의 태도는 단순한 교직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야 정상이었다.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기세와 변호사라는 단어에 그들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젠장. 두고 봐. 오늘 일은 이자로 쳐주지. 그들은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하은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남았다. 학생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여전히 하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무관심은 사내들의 폭력만큼이나 하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그저 그가 정의감 때문에 나섰을 뿐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너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날 저녁 하은은 아버지를 부축해 습기찬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잠이 들었다. 집안은 압류 딱지로 가득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하은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50억.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아니, 다시 태어나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때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모르는 번호였다. KJ 법률사무소. 강남 S타워 40층. 오늘 저녁 8시. 늦지 말 것. 간결하고 명령조의 문자였다. 하은은 직감했다. 강지훈이었다. 그 명함에 적힌 이름.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락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강남 S타워는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40층 KJ 법률사무소의 로비는 눈부신 대리석으로 빛났고 공기마저 비싼 향이 났다. 하은은 자신의 초라한 운동화가 바닥을 더럽히는 것 같아 주눅이 들었다. 비서의 기계적인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은 축구장만큼이나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야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강지우는 그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학교에서 보던 단정한 강 선생이 아니었다.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이 도시의 주인처럼 보였다. 그가 돌아서자 하은은 숨이 막혔다. 낮에 본 차가움과는 다른
얼음장 같은 냉철함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그는 하은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턱짓으로 반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었다. 하은은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맞은편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지우는 긴 서론 없이 두꺼운 서류철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쿵 하는 소리가 하은의 심장 소리처럼 회의실에 울렸다. 서류의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하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그게 무슨, 하은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 지후는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다. 읽어봐.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 조항들은 간결하고 무자비했다. 계약 기간 1년. 계약의 대가 을윤하은 측의 부채 50억 원 전액 및 이자 즉시 상환. 상환 주체 주율림 건설. 율림 건설. 하은은 그 이름을 알았.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그녀가 다니는 명신대학교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강 선생 조교, 그 모든 것이 위장이었단 말인가. 왜 저죠 선생님? 아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갑게 답했다. 내 정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상황이지. 내 집안에서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 나는 그 결혼을 피할 방패가 필요해. 그는 하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했다. 너는 완벽한 조건이야. 우리 학교 학생이고 신원이 깨끗하지. 대외적으로 내세우기 편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넌 절박해. 50억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 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하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꿰뚫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하은은 다시 서류를 보았다. 마지막 장. 특약사항. 만일을 윤하은 이본 계약을 거부할 시 율림건설은 채권자로서 내일 오전 9시부로 윤 씨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 사기죄 고소 및 전 재산 압류를 개시한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아버지가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눈을 떴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절망이 분노를, 그리고 분노가 체념을 낳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펜촉이 최고급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울렸다. 윤하은.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팔아넘겼다. 그녀의 자유와 미래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지우는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를 말없이 가져갔다. 그는 잉크가 마르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류를 확인한 뒤 가방에 넣었다. 내일 아침 9시 이 주소로 간단한 짐만 챙겨와. 차를 보내겠다. 그가 건넨 또 다른 카드에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하은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은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셔츠를 입은 초라한 여대생.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가난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열정으로 버티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50억에 팔린 이름 모를 남자의 계약 신부였다. 서울의 야경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뒤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낭에 전공 서적 몇 권과 달아빠진 스케치북,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 액자 하나만을 챙겼다. 그녀가 반지하 방을 나설 때 아버지는 아직도 지난밤의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하은은 아버지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기고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약속된 구시정각. 골목 어귀에는 번호판조차 생경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하은이 다가가자 뒷좌석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강지우는 그 안에 앉아 있지 않았다. 운전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차는 미끄러지듯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촌으로 향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남동 더 힐이었다. 대한민국 상위형 1%가 모여 산다는 철저한 보안으로 둘러싸인 요새였다. 하은은 차에서 내려 자신이 방금 나온 반지하 방과는 중력부터 다른 것 같은 그곳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지훈은 이미 로비 입구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이었지만 냉기는 여전했다. 따라와. 그는 짧게 말하고 앞장섰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실어 날랐다. 문이 열리자 하은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현관에서부터 이어진 복도는 그녀의 반지하 방 전체보다 넓었다. 사방이 최고급 대리석과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완벽한 공간은 모델하우스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이 거대한 집에 익숙한 듯 무심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는 복도 끝 자신의 방과 마주 보고 있는 하얀색 문을 열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방은 하은이 평생 꿈꿔왔던 것보다 더 완벽했다. 최고급 침구, 개인 욕실, 그리고 거대한 드레스룸.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계절별로 완벽하게 준비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하은의 사이즈에 맞춰져 있었다. 이 옷들은 뭐죠? 하은이 당황해서 묻자 지우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네가 가진 옷들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입어야 할 옷들이다. 그는 그녀의 낡은 배낭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하은은 배낭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유일한 자존심. 그녀의 정체성이 담긴 물건이 이 집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지우는 그녀를 거실로 다시 데리고 나왔다. 그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어제 법률사무소에서 본 계약서와는 또 다른 간단한 A 사용지였다. 위에는 공동생활 수칙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하은은 기가 막혔지만 묵묵히 그것을 읽어내려갔다. 첫째, 학교에서는 철저히 타인으로 행동한다. 우린 여전히 강사와 학생이다. 내 명예와 내 졸업장. 둘 다 걸린 문제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것을 바라는 바였다. 둘째, 저 복도 끝에 있는 회색 문. 내 서재다. 어떤 이유로든 절대 들어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유독 그 회색 문을 강조할 때
더 차가워졌다. 셋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한다. 우리는 계약 관계일 뿐이야.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넷째,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마. 너 역시 마찬가지고. 조항들은 하나같이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하은을 아내가 아니라 값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비밀스러운 가구 정도로 취급했다. 질문 있나?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좋아. 집안일은 일주일에 3번 오는 도우미가 할 거야. 넌 내 학생 본분에만 충실해. 단,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마. 말을 마친 지우는 그대로 자신의 서재, 그 회색 문으로 사라졌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아니라 스르르 소리 없이 닫히는 최고급 도어락 소리가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하은의 심장을 짓눌렀다. 하은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주방에는 최고급 커피 머신이 있었지만 원두는 없었다.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는 쿠션 하나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욕실의 칫솔 꽂이에는 칫솔 2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고 찬장의 머그잔도 정확히 2개. 심지어 신발장의 슬리퍼까지도 남성용과 여성용 2켤레가 새 것처럼 놓여 있었다. 하지만 여성용 물건들은 모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 누군가가 끝내오지 않은 것처럼 하은은 묘한 한기를 느꼈다. 그날 밤 하은은 자신의 방,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이 호화로운 감옥은 그녀의 반지하 방보다 더 숨이 막혔다. 새벽 2시가 넘었을까? 갈증에 잠이 깬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집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한강 다리의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며 복도를 지날 때였다. 그 회색 문, 지훈의 서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은 규칙을 어기고 싶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분명 강지훈이었지만 그녀가 알던 강 선생이 아니었다. 학교에서의 무심하고 건조한 톤. 그녀에게 규칙을 통보하던 차가운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권위적이며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바이 프로젝트는 4분기까지 무조건 완료해야 합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현장 인력을 2배로 늘리세요. 예산은 문제 삼지 마. 하은은 얼어붙었다. 두바이 프로젝트. 예산. 이것은 평범한 대학 조교가 나눌 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율림건설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어제 계약서에서 본 그 이름.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 제국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는 학교에서 그 지루한 강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그녀가 미처 보지 못한 복도 장식장에 팔꿈치가 부딪혔고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작은 크리스털 조각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하은은 숨을 헛들이 마셨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안에서 들리던 영어는 즉시 멈췄다. 이자하다. 미루 아르디. 그리고 3초.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하은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회색문이 소리 없이 하지만 위협적으로 열렸다. 지훈이 어둠 속에 서 있었. 그의 얼굴은 실내의 희미한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안경 너머의 두 눈은 분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크리스털 조각을 지나 겁에 질린 하은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내가 뭐라고 했지?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서재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그녀가 겨우 대답했다. 지훈이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다가왔다.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거야. 윤하은, 강 선생과 총재 강지훈. 그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윤하은의 삶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한남동의 펜트하우스에서 보낸 며칠은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값비싼 옷으로 갈아입고 윤하은이라는 가면을 쓰고 학교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빚더미에 시달리는 가난한 장학생이 되었고, 밤이 되면 숨막히는 호화로운 감옥으로 돌아왔다. 디자인과 3학년 전공 실기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기 중에는 폼보드 자르는 소리와 접착제 냄새, 그리고 학생들의 억눌린 피로감이 가득했다. 하은은 자신의 기말 과제인 공동체 주거 공간 모델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만든 모형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멈췄다. 비싼 향수 냄새가 역한 접착제 냄새를 뚫고 들어왔다. 진유라였다. 그녀는 지난번 광장에서의 굴욕 이후 하은을 바라보는 시선에 노골적인 저기를 담고 있었다. 유라는 팔짱을 낀 채 하은의 작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이게 뭐야? 무슨 난민 수용소라도 짓는 거야. 이런 걸 과제라고 낸다니. 역시 근본은 어쩔 수 없나 봐. 유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무리들도 덩달아 킥킥거렸다. 하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모형의 작은 창문을 마저 붙였다. 지금 그녀에게는 유라와 싸울 시간도 힘도 없었다. 하은의 무시가 유라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야, 내가 말하잖아. 귀라도 먹었어. 아니면 빚쟁이들한테 쫓기느라 정신이 나갔나. 유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유라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하은의 작업대 모서리를 쳤다. 어머나 하는 과장된 비명과 함께 작업대 위에 있던 강력 접착제 통이 그대로 모형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이었다. 하얗고 섬세했던 모형은 끈적하고 역한 화학물질로 뒤덮여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은이 사흘 밤낮으로 공들인 노력이 눈앞에서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실기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하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손이 미끄러졌네.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하지만 뭐. 너 이런 거 다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손이 빠르니까. 그녀는 손이 빠르다는 말에 다른 의미를 담아 비열하게 웃었다. 하은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유라의 뺨을 때리는 대신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모형 조각을 주었다. 점심시간. 하은은 망가진 모형을 수습하려 애쓰다 뒤늦게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식욕이 없었지만 무엇이라도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가운 김밥으로 겨우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진유라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릴 듯이 다시 들려왔다. 유라는 일부러 하은이 들을 수 있는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글쎄, 요즘 개옷 입는 것 좀 보라니까.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맨날 똑같은 후드티만 입더니 갑자기 명품을 휘감고 다니잖아. 한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나도 봤어. 아침마다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내려주던데. 설마 스폰서라도 구한 거 아냐? 스폰서의 걔 수준의 그냥 늙은 아저씨 하나 물었겠지. 유라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하긴 50억 빚을 갚으려면 몸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어. 그런 일로 돈 버는 게 손이 빠르다는 뜻이었는데 못 알아들었나 봐.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의 시선이 하은에게로 향했다. 혐오, 호기심, 그리고 경멸. 하은은 김밥을 삼킬 수 없었다. 그녀는 더러운 오물에 빠진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수군거림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또 다른 존재감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조교용 식판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혹은 완벽하게 무시하며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하은의 맞은편 자리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진유라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모두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강 선생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난한 장학생 윤하은과 마주 앉은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었다. 하은 역시 충격에 굳어버렸다. 지우는 하은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마치 아무도 없는 공간에 대고 말하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진유라 학생. 그가 이름을 부르자 유라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훈은 여전히 샐러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학기 기말 리포트 주제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제안이었지. 유라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네. 선생님.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이 처음으로 유라를 향했다. 그런데 학생의 언행은 공동체 파괴에 더 가까워 보이는군. 식당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리포트 주제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는 없겠지.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이번 학기 진유라 학생의 태도 점수는 F1세. 그리고 방금 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 후에 내 사무실에서 자세히 듣도록 하지. 이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명신대 같은 명문사학에서 F 학점은, 특히 태도 점수로 F를 받는 것은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강 선생의 권위 앞에서는 그저 학생일 뿐이었다. 지훈의 내면에서는 지금 당장 내 아버지 회사의 모든 계약을 파기해버릴까 하는 CEO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그는 강 선생의 가면 안에서 완벽하게 분노를 통제했다.
유라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하은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식당을 뛰쳐나갔다. 소란이 끝나자 지훈은 다시 자신의 식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샐러드를 집었다. 식당 안의 학생들도 서둘러 자신의 식사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은은 여전히 굳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어제 그녀에게 규칙을 어겼다며 얼음장 같은 경고를 날린 남자였다. 그녀를 50억에 사들인 냉혈한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를 비록 간접적이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변호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하은이 아니라 빈 공간을 향해 말했다. 밥 먹어. 다 식겠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가 유라의 잔인한 폭언보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깊숙이 하은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주말이 찾아왔다. 하지만 하은에게 주말은 휴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의 시간이었다. 아침 일찍 지우는 평소 주말과 다름없이 무심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급한 이사회 일정이 잡혔어. 저녁 늦게 돌아올 거야. 집 비운다고 서재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마지막 경고는 잊지 않았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다시 홀로 남겨진 하은은 청소 도구를 꺼내 들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숨막히는 적막감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오는 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되려는 듯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한참 동안 거실을 청소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모듈형 소파 밑을 청소기로 밀어 넣으려다 실수로 소파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팔꿈치로 쳤다. 리모컨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소파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아. 하은은 작게 탄식하며 청소기를 껐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소파와 바닥 사이의 틈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그녀는 팔을 최대한 깊숙이 뻗어 리모컨을 찾기 위해 더듬거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리모컨의 플라스틱 감촉 대신 딱딱하고 가죽으로 덮인 무언가의 모서리에 닿았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먼지에 덮여 있던 그것은 꽤 묵직했다. 마침내 밖으로 나온 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검은색 몰스킨 스케치북이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것은 지훈의 물건임이 분명했다. 그의 서재도 아닌. 이런 소파 밑에 왜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녀는 망설였다. 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스케치북의 고무줄을 풀고 있었다. 이 남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했다. 50억에 자신을 산 남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첫 장을 넘겼다. 스케치북은 빼곡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 처음 몇 장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교한 건축 스케치였다. 빛의 각도, 재료의 질감, 공간의 깊이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그림들. 강 선생으로서의 그의 재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스케치의 주제는 서서히 변해갔다. 건축물 스케치 사이에 연필로 그린 인물 크로키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스케치북은 온통 한 소녀의 모습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버스 창문에 기댄 채 졸고 있는 모습.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처마 밑에서 웃고 있는 모습. 수백 장의 그림이 같은 소녀를 향하고 있었다. 하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림 속 소녀가 입고 있는 교복.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가 다녔던 낡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복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앳된 뺨, 굳게 담은 입술, 가끔씩 터져나오는 환한 미소. 하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림 속의 소녀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림이 없었다. 대신 색이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투명 테이프로 거칠게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16살의 윤하은이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CU 편의점의 초록색 조끼를 입은 채 첫 아르바이트 월급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조차 잊고 있었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행복했던 순간의 기록이었다. 사진의 귀퉁이에는 날카로운 필기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6년 전 10월 28일. 하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6년 전 그가 학교에서 자신을 처음 본 척했던 순간들. 그가 무심하게 건넸던 말들. 그리고 넌 절박하잖아라며 자신을 완벽한 방패로 지목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 선생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선택한 것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다. 이것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획된 소름 끼치는 집착의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방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표물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독자에게만 보이는 회상 6년 전. 비가 내리는 10월의 밤. 24살의 강지우는 가문 소유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갓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그의 모든 건축 도면을 불태우며 명령했다. 이제 그깟 그림놀이는 집어치워. 내일부터 율림건설 기획조정실로 출근해라.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났. 지후는 절망감에 휩싸여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 그는 압구정의 한적한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모든 것을 끝내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 CU 편의점에 멈췄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점장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꾸지람을 듣고 있었다. 우유 상자를 쏟은 모양이었다. 소녀는 울먹이면서도 꿋꿋하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바닥을 닦았다. 점장이 들어가고 난 뒤 소녀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쳤다. 지우는 그저 또 하나의 불행한 영혼이라 생각하며 시선을 거두려 했다. 바로 그때 소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월급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생명력 그 자체인 미소였다. 지후는 그 미소에 홀린 듯 넋을 잃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죽음을 생각하는데 저 소녀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음에도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절망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 소녀의 미소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이유를 찾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에 있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찍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구원이자 비밀이 되었다. 현재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스케치북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6년간의 집착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였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띠리릭, 철컥. 하은은 공포에 질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지훈이었다. 저녁 늦게 온다던 그가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사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청소, 도구, 열려있는 소파 밑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스케치북을 펼친 채 얼어붙어 있는 하은에게 닿았다.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언제나 완벽하게 유지되던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들켜버린 남자의 처절한 당혹감과 상처, 그리고 공포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서재를 뒤진 것보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보지 마.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그거 보지 마. 거실의 공기는 스케치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얼어붙어 있었다. 윤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6년 전에 자신을 그린 그림과 그 그림의 주인인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보지 마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남자의 혼란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은은 입을 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지훈의 주머니에서 울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다. 그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황급히 전화를 꺼내 들었다. 액정에 뜬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다시 굳어졌다. 그는 하은에게서 시선을 떼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네. 할아버님. 네.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돌아왔다. 전화를 끊은 그는 더 이상 하은이 들고 있는 스케치북을 보지 않았다. 그는 하은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앗아 소파 위로 던져버렸다. 마치 없던 일처럼 일어나. 그가 명령했다. 하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6년. 그 그림. 대체. 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규칙, 제사조,
내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 스케치북도 포함해서 그는 냉혹하게 선을 그었다. 오늘 저녁 율림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다. 너도 가야 해. 파티요? 제가 왜? 하은이 반문하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는 내 방패니까 할아버님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다. 1시간 뒤에 준비팀이 올 거야. 얌전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버지를 다시 빚쟁이들에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그는 가장 효과적인 협박을 던지고 서재로 사라졌다. 정확히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리고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 들어왔다. 그들은 하은을 마치 값비싼 마네킹처럼 다루었다. 그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십 벌의 드레스 중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값비싸 보이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하은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하은을 잠시 멈칫하며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가자. 그가 내민 팔에 하은은 저항 없이 팔을 끼웠다. 차가운 원단 아래로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듯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값비싼 시계를 찬 남자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하은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세계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백조무리에 잘못 낀 오리 새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더욱 꽉 잡았다. 이 낯선 공간에서 그가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지훈은 익숙한 듯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하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긴장한 기색을 느꼈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옆에 서서 미소만 지어. 그때였다.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윤하은 진유라였다. 그녀는 아버지인진 이사의 팔짱을 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하은의 옆에 선 지훈을 발견하고는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강 선생도 여길 다 오시네. 진유라는 하은에게 바짝 다가서며 조롱하듯 속삭였다. 대단하다. 윤하은, 설마 이런 파티에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네, 새 스폰서가 강 선생이야와. 내 수준 정말 딱하다. 기껏해야 가난한 시간 강사 하나 꼬드겨서 이런 데를 다 들어오고 저 남자가 이 파티 입장료는 감당할 수 있대. 유라의 모욕적인 말에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반박하려던 순간 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바로 그때 홀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환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사, 숙녀, 여러분 율림 그룹 창립 50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제 율림 그룹의 과거 50년을 이어받아 미래의 5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소개합니다.
율림그룹의 차기 총수 강지훈 대표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진유라는 사회자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지훈 율림 대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방금 자신이 가난한 강사라고 모욕했던 남자, 하은의 옆에 섰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강 선생은 사라졌다. 대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에는 완벽한 톰 포드 턱시도를 입은 이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학교에서 보던 수수하고 무심한 조교가 아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간결하지만 힘있는 연설을 시작했다. 하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강 선생, 50억, 6년 전의 스케치북, 두바, 이 프로젝트를 지시하던 영어,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율림그룹 대표 강지훈.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학교도, 계약도, 심지어 그가 보여준 냉담함조차도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인형에 불과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올감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하고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짧은 연설이 끝나고 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가장 앞줄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할아버지 강 회장을 지나쳤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아부를 떨기 위해 다가오던 진이사 유라의 아버지를 무시했다. 그는 곧장 홀 한가운데에 얼어붙어 있는 하은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는 넋이 나간 하은과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진유라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유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충격에 빠진 하은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은은 기계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을 향해 있는 모든 카메라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죠. 제 약혼녀 윤하은입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의 내부는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지만 그 침묵은 하은에게 질식할 것 같은 압력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지훈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조금 전까지 그녀를 압도했던 그 파티장처럼 이제는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의 전신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감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그가 조금 전 수백 명 앞에서 제 약혼녀라고 선언했던 그 태어남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의 세계는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하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만 모르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차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울리자마자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파티장에서 액세서리처럼 들었던 값비싼 클러치백을 대리석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둔탁한 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했다. 총재 율림그룹 대표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 당신이었어. 그 모든 게 그 가난한 강사 행세. 전부 다 연극이었어. 그녀는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넥타이를 풀던 손을 멈추고 덤덤하게 그녀의 분노를 받아냈다. 하은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가족 빚을 미끼로 날 조종했어. 이 결혼 계약, 그 학교, 심지어 진유라 앞에서 날 감싸줬던 그것까지 전부 다 당신의 역겨운 연극이었냐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하은은 읽어낼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폭풍을 예상했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그 순수한 고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맞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는 율림의 강지훈이다. 그리고 네가 다니는 명신대학교의 이사장도 사실상 나야. 그는 모든 것을 시인했다. 변명도 회피도 없었다. 그 사실 자체가 하은에게는 더 큰 폭력이었다.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지훈은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무심하게 던졌다. 강사 일은? 그가 잠시 망설였다. 그 일은 내가 경멸하는 내 삶에서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할아버지는 나를 율림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하셨고 끝없이 정략 결혼을 강요하셨지. 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이유가 필요했다. 그는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내가 학교에 있었던 이유야. 그의 고백은 일부는 진실이었지만 하은에게는 더 큰 의문만을 남겼다. 그래서 하필이면 나였어. 그녀는 그의 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6년 전에 그 스케치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수천 명의 학생 중에서 왜 하필 나였냐고. 당신 나에 대해서 다 조사했지. 우리 집 빚이 50억인 거.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 그녀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6년 전 당신의 미소가 날 구원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을 6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그 순수했던 첫 감정은 그녀에게는 소름 끼치는 스토킹과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상황에서 가장 폭력적인 단어가 될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절반의 진실을 가장한 거짓말을 선택했다. 그는 일부러
더 차가운 목소리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넌 유일하게 날 거절했던 사람이니까. 하은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 거절, 내가 언제 당신을. 지우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은 독자나 하은이 모르는 그가 강 선생으로 위장하기 전 익명의 후원자로서 그녀에게 장학금을 제안했다가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않겠다며 단칼에 거절당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았다. 네,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 절박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눈빛. 그게 내 방패로서 완벽했기 때문이야. 그것은 그녀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대답이었다. 하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그의 목적을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에 불과했다. 6년 전의 스케치북은 아마도 그저 변태적인 수집벽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또 거짓말.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던져졌던 클러치 백을 집어들지도 않은 채 자신의 방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은은 자신의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 잠금쇠를 걸었다. 철컥. 그 작은 소리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그녀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이었다.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이 호화로운 감옥 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그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의 폭풍이 지나간 후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겨울 왕국이 되었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든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윤하은과 강지우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유령과도 같았다. 하은의 방문이 굳게 잠긴 그날부터 그 문은 두 사람 사이에 그어진 새로운 경계선이 되었다. 하은은 매일 학교에 갔다. 그녀는 총재 강지훈의 돈으로 산 옷을 입고 총재 강지훈의 차를 타고 등교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50억의 빚이라는 감옥은 적어도 눈에 보이기라도 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약혼녀라는 이 감옥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그가 제공하는 모든 호의와 사치는 잿더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다른 생명체라고는 가끔 마주치는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뿐이었다. 이 거짓된 삶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다. 그곳에는 적어도 진짜 윤하은이 존재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인형극을 끝내기로. 주말 이른 아침 지훈이 또다시 일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 하은은 움직이기 시작했. 그녀는 그가 사준 화려한 드레스룸을 열지 않았. 대신 그녀가 이 집에 처음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낡은 전공 서적과 손때 묻은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의 정체성이 담긴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거실 중앙의 거대한 아일랜드 식탁 위로 향했다. 그 차가운 대리석 위에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순서대로 내려놓았다. 한도 없는 블랙카드, 이 집을 드나들 수 있는 키카드, 그리고
그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최신형 스마트폰. 마지막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계약 해지 합의서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서명이 이미 끝나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메고 삐걱거리는 작은 캐리어를 끌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감옥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무거운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그녀가 자유를 향해 단 한 걸음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띠리릭 현관문 반대편에서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사적인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기계음이었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아침 일찍 나갔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일찍 돌아올 리가 없었다. 그는 하은이 식탁 위에 내려놓은 그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가 6시간 넘게 집 안에서만 맴도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중요한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시선은 하은의 손에 들린 캐리어,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카드와 서류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듯 결연한 그녀의 얼굴에 차례로 꽂혔다. 순간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에 스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어디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깔려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문을 열려는 하은의 앞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린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하은은 그를 밀치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켜요. 어딜 가냐고 물었어. 그가 하은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악력은 그녀가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은 아직 유효해. 넌 내 약혼자고. 1년 동안 내 옆에 있어야 해. 당장 돌아가. 그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둘 유일한 수단인 계약이라는 단어에 매달렸다. 하은에게 계약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방아쇠였다. 그녀는 잡힌 팔을 미친 듯이 비틀며 그에게 소리쳤다. 계약도 계약. 난 그딴 거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밖에서 굶어 죽는 게 낫지.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건 단 하루도 못 참겠어. 난 당신이 혐오스러워. 혐오스러워. 그 한마디가 지훈의 6년 세월을 무너뜨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 그가 그녀에게 구원받았던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만큼은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잔인한 단어. 그 순간 율림의 총재도 냉철한 강 선생도 사라졌다. 6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던 한 남자만이 남았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하은을 거칠게 끌어당겨 그녀의 등을 차가운 현관벽에 밀어붙였다. 놀란 하은이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로맨틱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소유욕이었으며 6년간 억눌러온 모든 것이 터져나온 절박함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의 혐오라는 말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거칠게 그녀를 탐했다. 하은은 몇 초간 그의 힘에 압도되어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내 치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이 공기를 갈랐다. 찰싹 날카로운 파열음이 텅 빈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녀는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녀의 입술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지훈은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에 잠시 비틀거렸다. 그의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 뺨을 맞은 순간 마지막 빗장이 풀려버렸다. 왜냐하면 그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처절한 감정으로 갈라져 있었다. 왜냐하면 너니까 처음부터 언제나 단 한순간도 너 아니었던 적 없으니까. 하은은 그의 폭발적인 감정에 놀라 숨을 멈췄다. 무슨 소리를. 6년 전 압구정비 오던 날 밤. CU 편의점, 그가 쏟아내듯 외쳤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하지만 네가 날 살렸어. 네가 그 빌어먹을 월급 봉투를 보고 웃던 그 순간에 죽으려던 날 살렸다고 넌 알아야 해. 내가 널 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뺨을 때린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다. 6년 전 압구정 편의점비 오던 날 그의 절규하는 듯한 고백은 그녀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혹은 애써 무시했던 기억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그날 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오던 길, 골목 건너편에 항상 서 있던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알 수 없는 시선. 강지훈의 절규와도 같은 고백은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날 윤하은은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 그녀를 붙잡은 것은 더 이상 50억의 빚이나 계약서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6년간의 집착 어린 순정이었고 그 무게에 얽혀버린 자신의 운명이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잠갔던 방문은 열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두껍고 투명한 벽이 세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기묘한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녀를 방패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서툴렀다. 6년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처럼.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렸고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도우미에게 몰래 일러두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 모든 호의를 경계했다. 그 다정함이 6년간 자신을 감시해온 집착의 또 다른 형태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하은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 생활과 과제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율림그룹 창립 파티에서의 약혼녀 선언은 이미 그녀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가난한 장학생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질투, 그리고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진유라는 그날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빈자리는 더 큰 압력으로 하은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 폭풍의 중심에서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하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어머니, 율리마트센터의 관장이자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한선주 여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룹 창립 기념회에서 근본도 없는 여대생을 약혼녀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을 뉴스로 접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율림의 안주인 자리를 지켜온 뼈대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의 여자였다.
그녀에게 혈통과 격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그녀는 아들인 지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근본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청담동 다연 찻집 삼시 강지훈 엄마입니다. 하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전형적인 장면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다연은 최고급 전통 찻집으로 멤버십으로만 운영되는 곳이었다. 하은이 입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그녀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훑어본 뒤 가장 안쪽의 별실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한선주 여사가 완벽하게 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50대 중반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쪽머리와 기품 있는 한복 차림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하은이 들어섰음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찻잔을 들었다. 앉아. 하은은 그녀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는 마실 줄 아니 천박한 집안에서 자라서 이런 건 처음이겠구나. 한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용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여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도자기에 묻은 흠집을 보는 듯했다. 용건 간단해. 그녀는 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하은 쪽으로 밀었다. 이걸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입학 허가서였다. 그것은 하은이 고등학교 때부터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밤 꿈꿨던 그녀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50만 달러짜리 신탁 계좌 서류가 들어 있었다. 50만 달러. 그녀의 가족을 구한 50억과는 또 다른 오직 그녀만을 위한 돈이었다. 하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의 완벽한 탈출구였다. 그녀가 이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그녀는 강지훈에 집착하라모, 이 질식할 것 같은 상류 사회에 압박하라모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강렬한 유혹에 휩싸였다. 한 여사는 하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하게 생각해. 너 같은 애한테는 분에 넘치는 기회야. 지훈이 그 애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릴 때 잠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되찾으려는 유치한 집착일 뿐이야. 그 집착이 식는 순간 넌 버려질 거다. 그 말은 비수처럼 하은의 마음에 밝혔다. 집착. 그녀 스스로도 두려워하던 바로 그 단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욕적인 말은 하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일깨웠다. 그녀가 만약 이 돈과 입학 허가서를 받는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돈에 팔린 여자, 스폰서를 문 천박한 계집이라고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진유라와 한 여사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하은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닫았다. 그리고 그것을 한 여사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관심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파슨스에 가고 싶다면 제 힘으로 장학금을 받고 갈 겁니다. 사모님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한 여사의 눈썹이 경멸감으로 꿈틀거렸다. 건방진 것.
네가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모르는구나.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지훈 씨와의 문제는 그게 집착이든 사랑이든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제 파악도 못하는구나. 한 여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네가 내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주지. 네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내가 하나씩 전부 부숴줄 테니까 네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마.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디자인과 Y양 50억 빚 때문에 K 교수 총재에게 몸로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하은의 집안 사정과 파티 날의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캠퍼스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하은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울부짖는 전화를 받았다. 하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웬 검은 옷 입은 놈들이 또 찾아와서 널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식구 다 죽여버리겠다고. 흑. 지훈이 몰래 마련해준 경비원 자리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했다. 한 여사가 새로운 사채업자들을 고용한 것이다. 하은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훈의 집착과 그의 어머니의 잔인함 사이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선주 여사의 공격은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하은의 아버지는 다시 일자리를 잃고 고향집에서 공포에 떨었고 학교 익명 게시판은 하은을 몸을 팔아 50억을 갚은 여자로 낙인 찍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길을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수군거림을 던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디자인 실기실은 이제 그녀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이 되었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학과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통지서가 날아왔다. 학생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사유는 명확했다. 교원 강지훈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금전적 이득 수취 및 교내 면학 분위기 저해. 날짜는 바로 다음 날 오후이시였다. 이것은 한 여사가 하은에게 날리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하은은 그 종이를 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망설였다. 그에게 알리는 것은 결국 그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기는 셈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벌인 일에 대해 그가 수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해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하은은 대학 본관 5층.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징계위원회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일부러 그가 사준 옷들 중 가장 수수하고 낡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셔츠와 면바지를 입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무거운 침묵이 그녀를 덮쳤다. 방은 고풍스러운 원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거대한 U자형 테이블에는 그녀가 이름만 알던 학과장들과 학장 그리고 맨 위에는 근엄한 표정의 총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은을 마치 현미경 아래의 세균처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피고석처럼 놓인 방 한가운데에 작은 의자. 하은은 그곳에 마이 앉았. 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감을 표하는 듯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윤하은 학생,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유감스럽네. 그는 옆에 앉은 학생처장에게 눈짓했다. 학생처장이 일어나
준비된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윤하은 학생은 부친의 50억 원대 사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본교 강사였던 강지훈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라는 것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하은 입 파티날 강지훈의 차에서 내리는 사진 진유라가 제공한 것이 분명했다. 하은의 아버지가 빚을 갚았다는 채무 변제 확인서 한 여사가 율림의 법무팀을 통해 입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이 율림그룹의 총재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엮어 하은이 총재의 약혼녀 자리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로비를 했다는 식의 논리였다. 윤하은 학생,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총장의 질문에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계약 결혼이었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금전적 이득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6년 전부터 그가 자신을 알았다고 말하면 그건 미친 소리로 치부될 것이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교수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럼 저 채무 변제 확인서는 뭔가 가난한 학생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50억을 갚을 수 있었는지 설명해보게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위원들에게 자백으로 받아들여졌다. 총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명신대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안이군.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윤하은 학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그가 망치 대신 선고를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누군가의 거친 손길에 의해 벽에 부딪힐 듯이 열렸다. 모든 위원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숨이 턱에 차오른 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강 선생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다. 빈틈없이 완벽한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이 대학의 주인이자 율림의 총재 그 자체였다. 그의 뒤에는 율림그룹의 상징인 배지를 단 4명의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총장은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다. 이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는 강 선생이 아니라 이 사장이라고 불렀다. 율림그룹은 명신대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지훈은 그 이사회의 의장이었다. 지훈은 총장의 인사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방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 창백하게 질린 채 떨고 있는 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 모든 것들에 대한 살얼음 같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하은이 징계위에 불려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자신의 비서를 통해 보고받고 가장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을 박차고 달려온 참이었다. 지금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감히 누가 내 아내를 심판하고 있는 거지? 아내. 라니요. 한 교수가 더듬거렸다. 지훈은 하은에게서 시선을 떼고 테이블에 앉은 위선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당신들은 지금 불법적인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어. 그의 법무팀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본위원회는 적법한 증거 없이 익명의 제보에만 의존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효입니다. 지훈은 천천히 걸어 총장이 앉은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다. 첫째, 그가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한선주 여사와
진유라의 아버지인 진이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깟 계집애 하나 제적시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진이사, 이번 율림건설 자재 계약 따내고 싶으면 따라 이 입단속이나 잘 시키고. 그것은 뇌물수수와 협박, 그리고 음모의 명백한 증거였다. 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학생 징계가 아니라 율림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도 연관된 거대한 범죄 현장이었다. 지우는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둘째, 그는 총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율림그룹은,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일말의 감정도 없이 차가웠다. 오늘부로 명신대학교에 약정된 1천억 원의 발전 기금 지원을 전면 철회한다. 총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1천억 원은 학교 1년 예산의 절반이었다. 이사장님, 그건. 지훈이 말을 이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총장과 부패한 뇌물에 눈이 멀어 한 학생의 인격을 살해하려 한 당신들 전원이 내 아내 윤하은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전원 사퇴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지.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수치심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 그는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체온과 그만의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그것은 하은을 감싸는 따뜻한 보호막이었다. 그는 하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 회의실의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다정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하은의 손을 굳게 잡은 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위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 있었다. 지훈이 문을 열자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그가 오기 직전 율림그룹 홍보팀이 뿌린 정보에 의해 경제지를 비롯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강지훈 총재님, 저 학생이 소문의 그 여대생입니까?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달려들었다. 지훈은 하은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숨기며 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순식간에 복도가 조용해졌다. 그는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호하고 명료하게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 강지훈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윤하은은 소문의 그 여대생이 아니라 나의 법적 아내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하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마지막 한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세력,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아내를 모욕하거나 해하려는 자는 그것이 누구든 이 율림그룹 전체에 대한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변호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넋이 나간 하은을 데리고 플래시 세례를 뚫고 그 지옥 같은 장소를 빠져나왔다. 징계위원회실의 문이 닫히고 그들을 향해 터지던 수십 개의 플래시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율림그룹 총재와 여대생 스캔들은 강지훈의 압도적인 선전포고와 함께 다른 자극적인 뉴스로 서서히 덮여갔다.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각자의 대가를 치렀다. 한선주 여사는 율림아트센터 관장직을 포함한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고 강 회장의 엄명 아래 자택에 연금되었다. 진유라의 아버지는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회사는 율림이라는 거대한 파트너를 잃고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펜트하우스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다. 그 지옥 같던 학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은은 총재 부인이라는 특권이 아닌 개인 사유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거실 한쪽 구석은 그녀의 전공 서적과 폼보드, 자재 샘플들로 가득 찼다. 지훈이 그녀를 위해 최고급 3D 프린터와 설계용 컴퓨터를 들여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멈췄던 꿈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단어로도 정의하기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냉철한 총재나 차가운 강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저녁 하은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 노력했고 그녀가 설계에 몰두해 밤을 새울 때면 말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책상 위에 놓고 가곤 했다. 그 6년간의 비밀이 터져 나온 이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잊어버린 듯 서툴게 다가왔다. 하은 역시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위해 학교 전체, 아니, 어머니와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본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심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마지막 장벽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그들의 만남을 시작하게 했던 계약이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끔찍했던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날짜.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은은 아침부터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 모형을 다듬는 척했지만 시선은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계약은 끝났다. 이제 그는 자유였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했다. 하은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가 먼저 말을 꺼낼까 아니면 자신이 먼저 물어야 할까. 계약이 끝났으니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 그녀는 그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을 아내라고 불렀던 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 씨, 잠깐 내 서재로 와줄 수 있습니까? 하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재, 그가 규칙으로 금지했던 그 공간. 물론 폭풍이 지나간 후 그 회색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그녀를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하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뒤를 따랐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쪽 벽면은 6년 전 그녀를 그렸던 스케치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1년 전 그날처럼 두툼한 법률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하은이 서명했던 그 계약서와 정확히 똑같은 표지였다.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하은의 눈앞이 하얘졌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역시 그랬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는 아마도 지난 1년간의 소동에 지쳤을 터였다. 하은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 그동안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빚도 갚아주셨고, 저도 보호해주셨죠. 이제 다 끝났으니.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이혼 합의서. 준비하신 거죠? 서명할게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지우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낮게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웃음이 아니었다. 6년 전 편의점 앞에서 그녀가 지었던 그 미소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한 남자의 진짜 미소였다. 하은은 당황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웃음을 거두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아니, 그가 말했다. 하은 씨, 당신은 여전히 나를 잘 모르는군. 그는 그 서류철을 열었다. 하은은 숨을 멈췄다. 안에는 빽빽한 법률 조항 대신 푸른색의 정교한 설계 도면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건 하은이 도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제주도 애월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통유리 저택의 설계도였다. 우리가 살 집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총재의 것도 강사의 것도 아닌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것이었다. 당신이 파슨스에 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이 집의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은 내 아내가 맡아줬으면 하는데. 하은이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보는 순간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검은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는 율림그룹의 총재 강지훈이 50억으로 그녀를 샀던 그 남자가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하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작은 꽃집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1년간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6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윤하은 씨, 나와 평생의 계약을 새로 맺어주겠습니까? 이번엔 어떤 조항도 어떤 돈도 없습니다. 오직 6년간 당신만을 바라본 내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